지금부터 제5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4차 시에서는 한국 정치 사상사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사상 내용 8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 교과목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해 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주차와 제3주차에서 공부할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다음에서는 먼저 그러한 사상 내용을 토대로 전개된 특정 사상가 집단 또는 개별 사상가의 정치 사상을 우리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구 방법론 부분에서 정치 사상은 과거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오늘, 즉 현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사상 연구와 강의의 또 다른 어려움은 과거의 사상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과거 사상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찾는 작업 역시 민주주의적 전통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근세 한국의 정치 사상가 집단 또는 개별 사상가에 대한 평가 역시 그것이 민주적 가치의 추구와 실현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기존의 보수적 봉건 정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특정 사상가가 생존 당시에 얼마나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았느냐 혹은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올랐냐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설사 생존 당시에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어도 그것이 결국 한국 역사 속에서 민주적 가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면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 간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조장하거나 그것을 강조하는 사상 또는 사상가들보다는 평등적 인식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 또는 사상가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실천적인 정책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자신이 속한 학파 또는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전개한 사상 또는 사상가를 높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과 그것을 지탱해주는 차별적 인식에 강하게 저항했던 사상 또는 사상가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 교과목에 다룰 사상 또는 사상가들 역시 이러한 평가의 시각과 관점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비록 지배적인 사상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끊임없이 당면한 국가사회적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자유평등론의 전개와 실천적 정책 대안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던 근세 한국의 개혁사상가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전체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사를 강의할 경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별로 나누어서 특정 시기에 활동한 다양한 사상가들의 사상 내용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조 전반을 특정 사상학파별로 나누고 각 사상학파에 속하는 사상가들의 사상을 다시 시대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세 한국의 정치 사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방식, 즉 시대별로 주요 사상가의 다양한 사상 내용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서, 즉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강의에 전체 시간이 제약이 있고, 특히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적 가치의 사상적 발전 과정에 대한 그 높은 평가 기준을 두고 강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 강의는 후자의 강의 진행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즉 전반부는 주자학파, 그다음에 후반부는 개혁사상 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양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파를 전체로 나누고 그 학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고 그 다음부터 개혁사상에 대한 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주자학적 유학의 정치사상이 조선조의 지배사상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앞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먼저 제2주차와 3주차에서는 근세 한국 주자학파의 정치사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37년에 태어나 1398년에 사망한 주자학자로서 조선조 건국 초기 국가 성립의 사상적,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정치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는 정도전과 1501년에 태어나 1570년 사망한 16세기 조선조 성리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되는 이황, 그리고 1607년에 태어나서 1689년에 사망한 17세기 조선조를 대표하는 주자학적 정치사상가로 평가되는 송시열의 사상을 차례대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세 한국, 즉 조선조의 지배적 정치 이념이었던 주자학파 정치사상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그 시대별 변화의 내용과 그것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관련하여 조선조의 정치사회 질서가 주자학적 정치 이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이 세 사상가의 사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 세 명의 사상가가 근세 한국의 주자학적 정치사상을 대표한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상가들의 사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주차 서두에서는, 그 서론 부분에서는 먼저 정치사상과 정치현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사를 건국기, 그리고 통치사상 수정기, 그리고 위기 극복기, 그리고 실학사상기, 그리고 종교적 사회운동기라는 총 5개의 시기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제1기는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한 조선 왕조의 개국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1470년부터 1494년까지 집권한 제9대 성종 말까지의 100여 년간으로서 조선 왕조의 건국이 핵심적 과제라는 점에서 시대 구분에 있어서 건국기라고 구분될 수 있고, 제2기는 1495년부터 1506년까지 집권한 제10대 연산군 초기로부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진행된 임진왜란을 거쳐 1568년부터 1608년까지 집권한 제14대 선조 말에 이르는
16세기 약 100여 년간으로서 조선조가 도입한 주자학적 통치 이념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나타났고, 그 결과 주자학적 통치 이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는 그런 점에서 통치사상 수정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제3기는 임진왜란부터 1636년 발생한 병자호란을 거쳐 1660년부터 1674년까지 집권한 제18대 현종 말기에 이르는 17세기 약 80년간으로서 일본과 청나라로부터의 침략으로 한국의 국토가 유린당한 시기로서 이른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위기 극복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제4기는 1675년부터 1720년까지 집권한 제19대 숙종 초기부터 1777년부터 1800년까지 집권한 제22대 정조 말기에 이르는 18세기 100여 년간의 시기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사상이 등장했던 개혁기, 즉 정치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실학사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5기는 1801년부터 1834년까지 집권한 제23대 순조 초기부터 1910년 조선 왕조가 멸망하기까지의 19세기 100여 년간으로서 실학사상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이른바 외척 중심의 세도 정치와 외국 세력의 침투로 인해서 국가적 독립성이 위협받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던 시기로서 이른바 종교적 사회운동기 또는 동학기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주차 도입부에서는 건국 이후 제1대 태조로부터 제27대 순종까지의 조선조 왕조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시간과 함께 이른바 여말선초라고 불리는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정치사상적 갈등의 성격에 대해서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종보수파에 속하는 인물로는 1328년에 태어나 1396년에 사망한 이색, 1337년에 태어나 1392년에 사망한 정몽주, 1349년에 태어나 1392년에 사망한 이승인, 그리고 1352년에 태어나 1409년에 사망한 권근 등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립한 급진개혁파에 속한 인물로는 1335년에 태어나 1408년에 사망한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그 다음에 1337년에 태어나 1398년에 사망한 정도전, 그리고 1346년에 태어나 1405년에 사망한 조준, 1347년에 태어나서 1416년에 사망한 하륜, 그리고 1354년에 태어나 1398년에 사망한 남은 등을 들 것입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조선 왕조가 건국되기 직전 전개되었던 수정보수파와 급진개혁파의 갈등이 두 세력이 처했던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지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다는 것, 다시 말해 수정보수파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토지 경제권의 유지와 급진개혁파의 권력 장악을 통한 새로운 토지 경제권의 확보 사이의 갈등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정보수파와 급진개혁파 사이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상 정책적 차이를 비교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수정보수파는 고려 왕조의 정치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정치 목적을 두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정치적 권익과 경제적 부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체제 변동으로 그러한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둘째, 수정보수파는 고려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주자학과 불교를 동화시키자는 주불동화론 또는 유교와 불교를 동화시키자는 유불동화론의 입장에서 고려의 통치 사상인 불교 사상의 지위 역시 유지하려 하였다는 점도 설명할 것입니다. 즉, 수정보수파는 주자학을 수용하고 보급시킨 선구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자학을 수용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고려 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불교 사상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주자학으로 체제의 근본 이념을 삼으려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 수정보수파와는 대조적으로 급진개혁파는 고려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 이념으로서 주자학을 수용했고 따라서 급진개혁파의 정치적 목표와 입장이 수정보수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급진개혁파의 정치 목표는 고려체제의 유지나 보강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급진개혁파는 고려조의 통치 사상인 불교 사상을 거부하고 이를 주자학적 통치 이론으로 대치시키려 했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즉, 급진개혁파는 수정보수파처럼 불교 통치론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교 통치 이념을 폐기하고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건립하려 하였다는 점을 강의하려 합니다. 셋째, 고려 말기의 분권적 정치 현실의 폐해에 대한 개혁의식을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급진개혁파가요. 이런 급진개혁파가 수립하려 했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였다는 점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말선초, 즉 고려말 조선조 초의 수정보수파와 급진개혁파 간의 갈등의 성격에 대한 강의에 이어서 제2주차에서는 먼저 근세 한국 주자학파 정치사상가로서 정도전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의에서는 정도전의 사상이 차별 위계를 속성으로 하는 보수적인 것이었으나 조선조 건국 초기 집권 세력의 정치적 고민을 반영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사상 정책적 정착과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도전의 정치 사상은 조선조 건국 초기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고 특히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 또는 정치적 목적 하에서 전개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제2주차에서는 정도전에 이어 16세기 주자학파 정치사상가로서 이황의, 즉 퇴계 이황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강의에서는 비록 이황이 뛰어난 이론가요, 실천가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한국 성리학 자체의 학문적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의 정치 사상이 정통 주자학의 차별윤리 강화론에 입각해서 봉건적 정치사회 질서를 유지 그리고 강화하려는 그런 보수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황이 주자학적 유학의 시각에 철저한 사상가였으며 이황의 이러한 지배계층 중심의 사상 전개가 조선조라는 봉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려는 주류 정치 집단의 논거였기 때문에 이황의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제3주차 강의에서는 먼저 17세기 사상 동향으로서 당시 개혁론자들의 통치사상 수정의 사상적 근거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첫 번째 방향은 윤휴 등 남인 계통으로 고대 유학, 특히 중국 한나라 때의 유학을 활용해서 주자학을 대치시키려고 한 사람들이었었고, 두 번째 개혁론의 방향은 명나라 때의 유학 중 양명학을 수용해서 그것을 통치사상을 수정하려는 최명길, 장유 등 양명학파였으며, 세 번째는 극도로 악화된 민생의 피폐와 국제적 변동을 직시하고 유학적 고정관에서 탈피해서 사회 경제 개혁에 주력했던 김육과 유학을 탈피하여 노장 사상의 시각에서 자주적 사회 개조를 주장했던 서계 박세당을 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사상적 수정 방향 가운데서 그 뒤에 근세 한국 시작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세 번째 박세당 등의 자주적 사회개혁론이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17세기 개혁론의 세 가지 방향 설명에 이어서 제3주차 강의에서는 근세 한국 주자학파로서 17세기 송시열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강의에서는 송시열이 차별체제 강화론과 군주 성학론, 신권 강화론, 이단 배척론, 그리고 존명 배척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세도 정치의 회복을 정치 목표로 설정했으며, 그 중에서 차별체제 강화론과 군주 성학론이 정통 주자학적 유학의 내용이라면, 신권 강화론은 신하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신권 강화죠. 송시열이 속했던 소위 서인 계열의 남인과 서인의 당시에 갈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 서인 계열의 정파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미, 즉 군주권의 강화를 중요시하는 당시 남인 계열의 입장에 반대하여 군권과 신권의 조화 내지는 신권의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군주권을 견제하면서 자신이 속한 정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시열의 이단 배척론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설들이죠. 사악한 학설들 얘기하는 거고, 그 이단 배척론이 단순히 불교나 노장 사상과 같은 유학과 대별되는 사상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과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였던 남인 계열의 인사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것도 강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시열이 제시했던 존명 배척론, 즉 명나라를 존중하고 청나라를 배척하지 않은 존명 배척론은 한국 주자학파의 중국 한족 중심적 사고와 모화사대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서 송시열의 이기론 및 인간 본성론 등 이론적 논의가 결국 이러한 송시열의 정치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송시열의 정치 사상이 17세기 위기 극복기 한국 주자학파의 정치적 입장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서,
특히 송시열이 주장한 북벌론, 즉 청나라를 치자, 북쪽에 가서 청나라를 치자는 북벌론이 주자학적 정치 이념에 기초한 대내적 차별질서 강화론과 함께 한족 중심의 대외적 명분론이 근세 한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시에서는 본 과목의 제4주차부터 제7주차까지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